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22년 전 한일 월드컵 당시 13번째 선수로 온 국민이 뛰었던 것 세계가 주목했었죠.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축구가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의혹이 나오면서부터 축구 팬들로부터 비난이 일고 있는 건데요. 팬들의 외면이 우리 축구대표팀의 성적 저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지난 5일에 팔레스타인과의 1차전을 0대0 무승부로 아쉬운 경기를 펼친 이후에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밤 11시에 오만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파 랭킹 76위의 오만, 23위 대한민국보다 실력면에서 뒤처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축구팬들의 불신 속에 둥근 축구공이 승리를 어느 골대로 가져다 줄지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축구협회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축구를 이끌어가는 관계자들의 쇄신과 이번 경기의 승리는 꼭 기원하고 싶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문화산책 이어집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9월 10일 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빅터뉴스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걸로 예상이 된다죠? 네, 그렇습니다. 지방재정의 한 축인 지방교부세가 올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전체 지방교부세는 올해와 비교해서 2,792억 원 늘어난 67조 385억 원입니다. 특히 올해 세수 결손에 따른 부담도 져야 하는데요.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수 부족분을 30조 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는데 대략 올해치 지방교부세는 6조 원 안팎에서 감액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교육 교부금 감소분까지 더하면 지자체들이 부담해야 할 결손액은 12조 원에 육박하거든요. 이 때문에 내년에는 사정이 더 나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SOC 즉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봤을 때 정부가 내년도 전남 지역 사회간접자본 예산으로 편성한 금액은 7천여 억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비해서 한 5천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정부안대로면 내년도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1조 원대로 유지하기도 힘들고 내년 완공 예정인 그 일부 사업의 차질도 우려가 되는 거죠. 우리 지역의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광양시부터 소개하자면 광양시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 규모는 올해와 비슷하겠지만 긴축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광양시는 각 부서에 2025년 본예산 편성 계획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 15% 감액 편성하라는 지침이 담기면서 대규모 세수 결손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행안부로부터 받는 그 지방교부세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지방세 수입이 184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여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경상경비의 15%를 절감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린 거라는데요. 참고로 지난해 광양시는 올해 예산이 10%가량 줄어들면서 예산 편성에 고충을 겪어왔는데 올해는 여기다 더해서 15%를 줄여야 하는 초긴축 재정에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시급한 사업이 아닌 이상 최대한 추진하지 않고 경상경비도 대폭 삭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광양시는 그렇고 순천시는 어떻습니까? 네, 순천시는 민생 관련 예산은 최대한 늘리고 경비성 사업은 줄인다는 방침인데요. 일단 지역경제, 생활돌봄 등 민생 관련 예산은 오히려 올해보다 증액할 계획입니다. 다만 기본경비나 사무관리비 등 경비성 재원은 20%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올해 년도 예산을 다들 감액했는데 순천시의 경우에 2.3% 증액을 했었거든요. 내년도에도 올해에 이어서 이런 기조로 간다는 거고요. 이런 배경에는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왔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순천시의 경우 예전부터 방만한 운영이 아닌 어려운 경제 상황에 따른 세수 결손을 대비해서 과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강도 세출 조정을 단행을 해왔었거든요. 예를 들면 매칭이 과도한 국도비 사업이랄지 또 관행적인 보조 사업, 연례 반복적으로 있는 그 축제랄지 그런 행사 등을 통합하거나 전면 재검토해서 실효성 없는 예산은 과감히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대비해왔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는 현안 사업도 제대로 추진 못하는 데 관해서 순천시는 큰 충격 없이 오히려 예산을 늘릴 수 있다고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예, 광양 순천시 짚어봤고 여수도 궁금합니다. 네, 여수시도 재정 여건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지 않기 때문에 줄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등 경상 경비는 전년 대비 5% 절감, 시설비 같은 자본적 지출은 10% 이상 감액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예산의 경우 지난해보다 6.3% 감액에서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도 긴축 편성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는 여수 국가산단에서 들어오는 법인 소득세 감소 등 전체 재원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그 석유화학 산업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그 산단의 주요 재원이 올해 줄었는데 내년에도 또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 당장 2026년에 여수 세계 3박람회 준비에도 일부 차질이 있겠습니다. 네, 내년 정부 예산안에 여수 세계 선박람회 예산이 23억 원이 편성이 됐거든요. 이번 정부 예산은 당초 선박람회 전체 예산이 248억 원인데 이 가운데 국비 68억 원의 일부로 개최 준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그런 우려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수시의회 고용진 의원은 지난주 열린 임시회 시정지를 통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그 여수시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를 했었거든요. 당시 고 의원은 여수시가 사업계획을 세웠지만 확보해야 될 예산이 무려 70% 정도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여수시가 확보한 예산은 지난해 열린 순천만 국가정원 박람회 예산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심지어 지난 6월에 그 5일간 열린 전남 도교육청 주관의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예산 160억 원과 비교해도 그 턱없이 부족한 그런 예산이거든요. 2025년도와 2026년에 확보해야 될 예산만 무려 1,400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수시는 그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대책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최근에 광양에서 100억 원대의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피의자 공범들 검찰에 넘겨졌어요. 근데 문제는 임차 만료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임차인들도 많아서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거라죠? 네, 자금 여력 없이 집을 사는 무자본 갭 투자 수법으로 그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최근 구속이 됐습니다. 임대차 수요가 높은 노후 중저가형 아파트를 구매한 뒤 매매가보다 2천에서 3천만 원 높은 금액의 전세를 내주는 수법을 썼는데요. 이런 식으로 2020년부터 광양 중동 일대 202채에 달하는 아파트를 사들여서 전세 임차인 121명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챙겼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금액만 무려 100억 원대입니다. 문제는 임차 만료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49세대가 문제거든요. 이들은 대부분 그 사회 초년생이거나 또 신혼부부로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전세 사기 피해 상담 외에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그 전남도와 광양시 등 지자체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참고로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2개월 만에 누적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빅터뉴스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탑독이 되는 그날까지 언더독 토론. 매주 화요일 전남 동부권 언더독들의 핫한 토론 언더독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할 텐데요. 광양시의 백성호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더 나은 내를 만드는 진보당 광양시의 백성호 의원입니다. 네, 이상우 전 여수시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상우입니다. 네, 근황 여쭐까요? 백 의원님 어떤 한 주 보내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저희 광양시 의회에서 임시회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그때 한번 주제로 다뤘었는데 전국적으로 노키즈존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라는 주제로 한번 다뤘었고 광양시 의회에서 제가 이번에 이제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스 키즈존을 지정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를 했었는데 일명 광양시 아동 친화업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었습니다.
지난 6일 금요일에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동 친화업소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좀 지원하고 해서 좀 예스 기준을 많이 좀 확대해서 아동 친화 도시 명성에 걸맞게 사업을 좀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이상원님 또 어떤 근황 있으실까요? 저 근황보다는 뭐 지난 2년 반 동안 2년 정도 같이 방송했던 거 즐거웠고요. 아니 뭐 끝날 때 인사를 드리려고 아니, 했더니만 뭐 벌써부터 뭐 이게 지금 탑독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아직도 언더독인 것 같아가지고 일단 마지막에 다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날 때 인사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하고 이 진행에 좀 꼬여버렸습니다.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 통에. 예. 자, 이번 주도 세 가지 주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가 드린 주제 전남 의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뭐 이번 주도 안 짚어볼 수가 없어요. 전남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신설에 대한 용역 결과가 모레 발표될 예정인데 뭐 나오는 이야기로는 한 개 의대에 두 개 대학병원 안으로 확정됐다는 겁니다. 김명록 지사, 도내 두 개 대학병원이 설립되면 적자 운영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자체 차원에서 보전할 수 있다고 힘을 싣고 있어요. 이게 과연 순천대 입장 변화가 있을 것이냐, 이걸 불러올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배 의원께 드릴까요? 이 용역 관련해서 지금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네. 또 전남도에서는 지금 그런 거 아니다라고 또 부인을 했다는 또 보도 자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용역 결과가 이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한 개 의대에 두 개의 대학병원 안이 확정됐다라는 이제 보도 자료를 접하면서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들고 만약에 두 개 대학병원이 설립됐을 때 이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적자 운영이 됐을 때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대학병원 적자를 보존해주기 위한 재원을 마련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저는 좀 회의적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순천대가 과연 이번에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또한도 지금 여러 가지 이견이 있기 때문에 아마 뭐 그런다고 해서 참여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역사인 에이티커니 코리아가 일단 오늘까지 해서 순천 목포대학교에 있는 교직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는 다 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틀 후에 모레 관련된 입장을 이제 공식 발표한다라는 이야기인 건데 현재까지 상황은 이제 그렇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이상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방안 자체가 이제 비현실적인 방안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비현실적이다. 예, 전남도의 의지가 지금 현재 이제 전남 도민의 건강권도 지키고 지금 동서로 갈라진 민심을 이반시키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개 의대 두 개 대학병원 건립안을 확정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읽어보면 결국은 두 개 대학병원 유지 시 전남도와 지자체가 적자를 보전해주겠다. 결국 이건 순천대의 문제가 아니고 순천시가 적자를 보전할 것인가 아닌가. 그 순천시 의지가 더 강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그 여수 같은 경우는 전남권역 재활병원 관련해가지고 이 적자 보전 협약 관련해가지고 정부에서 이게 노예 계약이다. 다시 재협상을 해라. 근데 전남대 병원에서는 위탁 기관에서 지금 절대 못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업을 반납한 경험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20개 이상의 진료 과목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예. 근데 만약에 이 양 두 개의 대학병원을 상급 종합병원을 유치한다? 거의 한 2조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이제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조는 해주겠죠. 과연 이게 현실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한 개의 그 대학병원의 규모든 두 네. 개든 어쨌든 일정 규모는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다 인력 배치며 돈이며 그게 다 가능하겠냐라는 이제 문제죠.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 또 적자 문제가 계속 나오면은 이제 이게 이제 앞으로 10년 후의 문제이지만은 이제 전남도 지사께서는 아마 이 적자 문제를 핑계로 해서 의대는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목포대가 더 유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일단은 대학병원 하나를 설립한 후에 다음에 하자. 그럼 그게 다 결국은 쭉 갈 것이다. 예, 석권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안은 저희들은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국가에서 좀 이 부분을 좀 움직여줘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 의원님, 요 이미 뭐 이렇게 돼버리면 되돌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도의회에서도 그렇고 뭐 제3 정당에서도 그렇고 그 지금이라도 두 개 공동으로 유치해야 된다라는 뭐 이야기가 지난주까지는 나오던데 뭐 이거는 뭐 전혀 무의미한 지금 이야기가 돼버리는 꼴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근데 저는 처음에 전남도가 이 공모와 관련해서 용역을 발주한 것도 실은 저도 의회에서 뭐 용역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심의합니다만은 예. 용역이라는 것은 발주처의 의지대로 용역 결과가 나오기가 굉장히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왜냐하면 과업 지시서를 주고 중간중간에 과업을 수행할 때 발주처의 의견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보통 용역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데 거의 뭐 발주처 의견대로 지금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왜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 왜 그 한 개의 대학과 두 개의 대학병원 안이 지금 유력하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게 전남도의 의지일까요? 아무래도 전남도의 의지가 동서로 갈라져 있는 민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목적도 있었고 만약에 한쪽 지역을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간에 다른 쪽에서는 민심이 위반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양쪽 다 뭐 다 잡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아마 이런 안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현실 불가능한 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무게를 좀 두고 싶습니다. 예. 이상훈께 요거 여쭤볼게요. 지금 순천 지역의 정치권이 뭐 그야말로 지금 뭐 난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뭐 예. 이봉남은 뭐 일정이 차례가 아직 아니어서 뭐 모시지는 못했습니다만 순천 지역의 정치 활동들 어떻게 좀 읽고 계시는지요? 이거 저도 이제 김문수 의원 페북을 보니까 본인이 전남의대로 그 전남도의 뜻대로 그 방향 선언을 해서 노광규 시장께서 뿌리 났다고 이런 또 글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순천시의회 같은 경우는 결국은 김문수 의원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내년 공천 26년 지방선거 공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계속적으로 의회가 열리면은 5분 발언이나 뭐 건의안을 통해서 김문수 의원의 의지를 뒷받침해 줄 것이고 노광규 시장 같은 경우는 결국은 지자체의 권력을 다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생단체를 또 움직일 것이고 또 읍면동 뭐 회의를 통하면은 또 동장을 통해서 이런 또 여론 조성을 할 것이고 네. 그럼 결국은 이 정치 싸움으로밖에 번질 겁니다. 두 기관 간에 이제 대립으로 갈 것이고 또 불신이 또 번질 것이고 이리 되면 저도 이제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민생은 이제 뒷전으로 물러납니다. 이 안을 어떤 걸 채택하느냐가 정치 세력들의 어떤 하나의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소한 민생 이런 걸 챙겨야 되는데 예산 심의에도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막 공전을 갈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시민들한테 해가 될 뿐이죠. 백 의원님, 그 순천에 총선 지역구로 치면은 이게 지금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네. 해룡 지역이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으로 쪼개져 있는데 그래서 시의회도 자연스럽게 이제 분열이 되고 있는 양상이고 뭐 의장도 뭐 시장 편이다라고 김문수 의원은 저격을 하는 등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좀 타개해야 되겠는지요? 글쎄요, 뭐 이 한 가지 안을 가지고 보니까 지역의 정치권이 지금 나눠져 있는 모양새인데 예. 궁극적으로는 솔직히 우리 전남 동부권에서는 당연히 순천대 쪽에 뭐 의대나 또 대학병원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거는 뭐 물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정치권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은 그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의견을 하나로 모을 것이냐 이것만 고민하면 될 것 같은데 정말 네, 네. 지역에 어떤 것이 이익이 될 것이냐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미묘하게 지금 보니까 정치적 갈등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것은 그들만이 할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들이 좀 모여가지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좀 고민들을 많이 하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네. 제가 어떻게 뭐 갈등을 해결하겠습니까? 그 두 분께 한 가지씩 짧게 여쭙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순천이 이제 주변 이웃 도시에서 대표로 이제 또 나오신 것이니까 이 의대 유치 활동이 함께 전개된 측면이 많단 말이죠. 그 다른 시군과 이제 같이 함께 된 측면이 많은데 그래서 지금 이 순천의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뭐 여수도 그렇고 광양도 그렇고 여기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좀 많아지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훈께 먼저 드릴까요? 제 입장에서는 이제 제 입장을 말씀드린다면 여수 시민들의 입장은 아닙니다. 네. 제 입장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제 이게 예전에 이제 김혜정 의원께서 율촌에다가 대학병원 건립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 여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율촌이든 신대든 상관이 없습니다. 순천 지역이든. 왜냐면은 뭐 어차피 서울로 가지 않을 바에야 율촌도 목포만 아니면 돼요. 예, 저희들은 한 30분 내로 다 갈 수 있는 이런 뭐 도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어느 쪽이라도 어느 지역에 설치돼도 대학병원 설치돼도 상관이 없지만은 서부 지역이 아니라 예, 순천 지역에만 들어오면 상관없을 순천대가 것이다. 선정이 돼가지고 대학병원이 율촌이든 신대든 순천 지역이든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양도 마찬가지의 의견이십니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전남이 의료 취약 지역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많이 소외돼 있었고 예.
뭐 의과대학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대학 병원을 더 원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 지역이 좀 가까운 접근 거리가 좀 가까운 곳에 대학 병원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데는 뭐 크게 이견이 없고 실제 지역에서도 보면은 순대 의대 유치와 관련해서 지금 뭐 성명서라든지 이런 데는 같이 이름을 올리고 있고 예. 또 읍면 동별로 뭐 각 현수막 게시대나 이런데 순대 의대가 유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든 뭐 이런 활동들은 좀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드린 주제는 마무리하고 광고 듣고 와서요. 두 분 언더독 패널들의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라디오 젊고 당찬 시사 생활 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광양시의 백성호 의원, 이상우 전 여수시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자, 두 분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광양으로 가죠. 백 의원님 주제 꺼내 주실까요? 네, 지금 현재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지금 저희 시에서 각 부서별로 해서 기준경비 부서별 한도액을 설정해 줬는데 네. 올해 예산 편성했던 거에 15% 이상 감액해서 편성하라고 부서별 한도액을 정해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민간 경상 사업 보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 재료비, 기타 보상금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도액을 정해주는데 이 지금 정해진 한도액이 올해 예산 대비해서 한 내년에 한 40억 정도의 예산을 적게 편성하라고 지금 한도액을 정해줬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들이 적게 편성됐을 때 행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좀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예. 오늘 좀 주제로 정해봤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감액 편성해서 새로운 재원을 만들어서 과연 어디에 쓰려고 그럴 것인가라고 제가 좀 고민을 해봤더니만 내년부터 그 전부터 이제 문제 뭐 여러 가지 주변에서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근데 우리 관내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급하겠다라는 계획을 지금 발표하고 네.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내년 예산 편성 시기에 만만치 않겠네요. 기준경비 부서별 한도액을 정해줘서 만들어진 재원을 가지고 대학 등록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상당히 합리적 의심이 좀 들어서 오늘 주제로 좀 정해봤습니다. 네. 앞서 브리핑에서 뭐 여수, 순천, 광양 전부 다 줄어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이런 우려를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더 깊은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15%라는 숫자만 보면 아니 이거 이렇게까지 한 방에 확 줄이면은 괜찮아? 라는 질문을 청취자분들도 하실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안 괜찮죠. 예.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전년도 비해서 재원이 줄어들 걸 예상해서 한 15% 정도의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감액 편성된 것을 내년도에 다시 또 줄인다는 거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줄어드는 거고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사무관리비라든지 기타 보상금, 행사 운영비, 행사 실비 지원금 이런 것은 공직자들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또 시민들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런 예산들입니다. 그런다고 보면 올해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의 굉장한 차질이 빚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겠어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호님 여수는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신지요? 여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장 큰 게 지방 소득세가 가장 크더라고요. 예. 1년 한 올해 2,200억 정도 들어왔는데 내년 세수가 한 1,0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 한 2,200 정도 안 와. 들어오는데 그래도 그 통화를 해보니까 신규 사업은 자제를 하고 지속적인 계속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해왔던 것들. 예산을 계속 투입해가지고 중공을 마치겠다. 올해 내년 해서 마치겠다 하는 거 하고 있고 다만 섬 박람회 관련 예산은 좀 증액을 시키겠다. 이런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년 대비 한 3% 감액된 약 360억 정도 감액을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냥 대신 또 공교롭게도 지방채를 발급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공원 미집행 그러니까요. 부지 있지 않습니까? 예. 매입을 위해 가지고 한 380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고 있고 참 좀 안타까운 게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상하수도 특별회계라고 있는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낸 그 수도 요금이나 하수도 요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재원으로 상하수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받은 금액으로 하면서 유지 비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반 회계에서 전출시켜 줍니다.
그 전출을 통해서 한 100억 정도 전출을 통해서 보수도 하고. 새로운 보수 금액이 있는데 보수는 새로운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진행합니다. 근데 지금 아직도 지금 급수가 안 된 지역이 여수에 세 군데 지역이 있더라고요. 예. 그 예산은 또 내후년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 전출 이번에 그 일반 회계에서 특별 회계로 전출할 금액이 없다 보니까 또 이런 또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백 의원님 그 말씀 주셨던 것이 그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사업 뭐 요거 관련해서 좀 벼르고 있다라는 또 말씀을 이전에도 주신 바가 있었는데 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이 사업은 달리 평가돼야 됩니까? 아니면 똑같은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까? 저는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사업 자체를 좀 잘 좀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국가 장학금을 무조건 신청을 해야 되고 예. 국가 장학금을 받는 나머지 받고 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는 얘기거든요. 등록금에서 국가 장학금을 제외하고 또 뭐 사내 학자금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채워준다는 얘기고 만약에 그걸 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급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가 장학금 제도가 좀 무력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국가 장학금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소득이 낮은 분들에 대한 학비 부담을 좀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인데 네.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 만약에 그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지급을 한다면 국가 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소득 수준이 더 높은 사람들에게는 많은 금액의 등록금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또 이제 뭐 학점 기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국가 장학금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실제로 더 많은 부담을 해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변부의 격차를 더 악화시키는 쪽에 이 사업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지원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원해 준데도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재정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이런 부분에 이런 사업을 또 하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우려가 많이 되고 있고 계획을 세우더라도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그런 사업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사업 말고도 15% 내년도 본 예산 줄었을 때 또 우려되는 대목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한 가지만 더 짚어주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내년에 그대로 고스란히 진행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고 특히나 사무관리비라든지 이제 공직자들이 쓰는 그런 예산들, 부서별로 쓰는 예산들을 지금 15% 이상 감액해버렸기 때문에 네. 아마 원활한 사업 추진 내지는 업무 일들이 추진들. 업무 추진이 제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여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원님 주제권 해주실까요? 네, 2010년도에 그 현직 여수시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도 현직 회계과 직원이 80억 횡령 사건이 있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2024년도에 퇴직 팀장의 2억 6천만 원의 뇌물수수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그 시민들의 공복이자 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할 공무원들이 그 시민의 혈세를 착봉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수의 부끄러운 현실이고 또 비리도시라는 오명을 남긴 치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대체 이번에 그 문수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왜 금품이 오가는지 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어제 뭐 브리핑에서도 간단하게 전해드렸습니다만 도대체 무슨 일이 났던 건지 좀 더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집수리 사업을 하면서 자부담을 10%를 하고 나머지 국가 예산을 90% 투입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업 자체를 결국 이제 계약에 의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약 두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보통 계약 업무를 대행할 때 그 사업 부서에서 계약서를 만들어서 회계과로 전달하면은 회계과에서 계약 업무를 대행해주고 네.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를 사업 부서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업체를 관리하는 게 사업 부서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는 계약 부서 아니 그 담당 실행 부서에서 계약 업무를 진행해 버린 겁니다. 그것도 법령도 어기고 본인에게 주먹구구식으로 해버린 것이죠. 이미 그것부터가 잘못됐던 네, 거네요.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법령대로 했었으면은 그런 업체들이 들어올 수가 없죠. 문의를 했었어야죠. 그런 업체라 하면 어떤 좀 모종의 거래가 있을 수 있는 부적격 업체들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부적격 업체들. 예. 두 번째로 보통 이 보증서 관리가 지금 이번에 잘못됐는데 이 건설을 하다 보면은 계약 보증서가 있고 선급금 보증서가 있고 하자 보증서가 있습니다. 네. 이 세 개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관리를 안 했던 것입니다. 이 계약 보증서란 것은 계약을 이해하는 도중에 이 업체가 잘못됐을 경우에 그 보증 기간에다가 그 10%의 금액을 보증된 금액을 찾아와서 다시 공사를 진행하는
보증서고 이제 성급급 보증서 같은 경우는 이제 열악한 업체들이 보통 이제 재료비를 사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예산을 먼저 지원해주기 위해서 그렇죠. 성급급 보증을 받아주는데, 예. 근데 근데 이것도 성급금 사용 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관리는 그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돈을 지급하면서 어떻게 실행 찾는가, 뭐 세금변서도 확인해야 되고 입금증도 확인해야 하는데 이 확인을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아까 제가 기간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업 기간이 변경되면은 보증서마다의 기간을 다 변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겠어요. 그래서 뭐 1년이 지나면 1년 따라서 보증서 기간을 변경시키고 이제 그럼 보증 수수료가 또 변동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잘못했다고 해서 국가이원 감사원에서 공무원 8명에 대해서 그 3억의 보증금을 관리 못했던 책임을 물어서 그 변상 조치를 취했더라고요. 네. 이제 다행인 것은 이번에 퇴직한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그분한테 70%를 배상을 요구하고 2억 천을, 나머지 7명한테 9천만 원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보증서 관리 못한 당시 담당 과장에게는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내려라. 경징계 견책과 뭐 감봉이더라고요. 이런 징계를 내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2022년도에 이런 감사 업무에 이런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어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어떤 한 공무원이 진짜 이건 제가 아무리 그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읽어봐도 이건 작정하고 해먹으려고 하는 행위였거든요. 이것을 옆에 있는 동료들이 발견 못했다. 말이 좀 안 되는데 뭐 어떤 결과 보고가 나왔기 때문에 단독 범행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네. 말을 못하겠지만은 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2억 4천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왜 같은 내부에서도 인지하지 못했는가라는 네. 이제 의문 제기신 것 같은데 백 의원님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좀 황당한 뉴스이기도 할 것 같아요. 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 기사 내용을 보면은 그 금품 수수 금액이 2억 6,500이 금품 수수를 했고 예. 선급금은 보니까 14억 5,200만 원을 선급금을 지급했는데 이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이 아마 이번 감사 결과에 드러난 것 같은데 네. 이런 일들이 잊을만 하면은 한 번씩 공직사회에서 발생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직 기강이 해이된 것도 있겠지만 그 개인의 문제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개인이 작정하고 만약에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면은 발견하기 굉장히 어렵죠. 근데 좀 안타깝습니다. 한 번씩 이런 일 나올 때마다 뭐 다수의 공직자들은 어찌됐든 자기들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잘 이행하고 있을 것인데 소수의 이런 일들이 한 번씩 발생할 때마다 공직사회가 도매금으로 좀 안 좋은 여론이 형성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좀 안타깝긴 한데 이런 네.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뭐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제 그 브리핑에서 전해주신 차범준 기자께서의 의견은 이거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는 조금 더 구조적으로 봐야 되지 않냐. 여수시에서 이런 일들이 잊을만하면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여수시인데 도대체 여수시는 뭘 하고 있는가라는 이제 지적을 또 하셨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이상호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감사 업무란 게 참 이게 힘든 업무거든요. 결국 공무원이 공무원을 자기 동료를 상대로 감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징계를 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모든 직원들이 감사 업무를 하는 걸 꺼리지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만하니까 여수시에서는 계속 이런 일이 나오냐, 이제 이런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 담당관 5급 공무원을 이제 외부 공모를 통해서 이번에 지금 계속 전임 시장부터 현임 시장까지 지금 5급 상당의 외부 공모를 통해서 감사 담당관을 지금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외부인을. 예. 하지만 그래도 팀장이나 밑에 있는 실제로 일하시는 주무관들이 같은 동료 아니겠습니까? 이 잡아내기 힘든 시스템입니다. 예.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진짜 작정하고 하는 이런 비리를 대해서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 저는 이거 여수시장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동료를 지금 배신하는 행위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서 아까 말한 그 선급금을 먼저 지급하고 그 돈에서 2억 7천을 받고 뇌물을 수수하고 그 업체에 또 딜을 봐주고 이런 행위를 했는데 그게 2년 동안 이것을 내부 직원이 몰랐다. 이거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시장님께서는 아마 그런 과제를 아마 안고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동료에 대한 배신일 수도 있고 이건 뭐 시민에 대한 뭐 배신인 것이고 공무원분들에 대한 안타까운 이야기인 건데 백 의원께 의견 여쭙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구조적으로 이걸 개선은 반드시 하긴 해야 되겠는데 네. 어떤 방법으로 이제 구조를 개선해야 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이제 숙제가 남은 것 같습니다. 저도 어찌됐든 간에 뭐 행정을 감시 견제하는 기관인 의회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다고 하지만 거의 뭐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런다고 보면은 아까 그 이상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부적으로 이런 업무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일이 다시는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훈 뭐 더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없습니다. 예, 요 정도로 이번 주 언더독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뭐 앞서 이제 이상훈께서 이야기를 해버리셔가지고 김이 좀 샜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뭐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뭐 썩 달가워하지는 좀 나쁘끄러운지라 그냥 간단하게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고, 뭐 발언을 뭐 드려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네요. 아니, 서울 가시더라도 탑독이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년 후에. 2년 후에 어떻게 뭘로 나오실 건지는 뭐 굳이 제가 뭐 캐묻지는 않겠습니다. 마지막 방송이니까요. 예, 향후 방송에 관련해서는 뭐 또 향후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번 주 언더독 이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양시의 백성호 의원, 이상훈 전 여수시 의원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 문화 산책. 네, 문화 산책 시간입니다. 김지연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어떤 분 만나고 오셨습니까? 네, 다큐멘터리 PD이자 살인작가인 성준환 씨를 소개합니다. 다큐멘터리 PD라는 직업을 가지고 지상파 방송사와 또 세계 40여 개국의 오지를 촬영해 왔는데요. 특히 몽골에 대한 애착은 몽골 대통령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을 정도로 다양한 시각으로 담아냈습니다. 인류 음식 문화 발자취를 추적하기도 하고 세계 각지에 있는 아이들의 교육과 또 삶의 모습을 담은 다큐사진으로 현대 문명의 허와 시를 짚어내기도 합니다. 이제 고향인 여수 프로젝트에 눈을 돌린 성준환 작가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큐멘터리 사진가 그리고 다큐멘터리 연출을 겸하고 있는 전남 여수 출신의 성준환 사진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25년 동안 세계의 아시아, 아프리카, 그다음에 유럽에서 다양한 컨셉을 가지고 사진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 여수에서 다음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사로잡힌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버님이 사진과 등산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40년 전부터. 그래서 동참을 시켜주셨고, 그다음에 제가 커오면서 다큐멘터리에 눈을 뜨고 다큐멘터리라는 PD나 다큐멘터리 사진가의 저 직업을 동경했던 것이 NHK에서 만든 실크로드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음악이 울림으로 받았어요. 그 음악 속에 실크로드의 그 황량한 타클라마칸 사막의 그 황량한 바람과 지친 사람들의 얼굴, 그다음에 지친 낙타의 고개 숙인 그런 모습들이 모르겠어요. 제 DNA 어디 한 구석에는 아마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아마 유목민의 피가 조금은 남아있지 않았을까. 여수 MBC 있을 때 겁니다. 생방송 한양 직주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2004년이었을 겁니다. 우연치 않게 그 다큐멘터리 팀하고 합류를 하면서 몽골을 갔는데 그 몽골이 정말 낯설지가 않았어요. 물론 실크로드라는 그런 배경이 연상돼서 다가갔는지 몰라도 특히 유목민의 생활상이 저에게 너무너무 가슴 깊이 다가왔어요. 몽골이나 동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쪽 유목민의 지금 다큐멘터리 컨셉을 잡고 25년을 왔었고 사진도 그렇게 간 이유가 여수 MBC의 생방송 화전 중이 처음 그때가 시작이었었어요. 특히 다큐멘터리 분야 중에서도 특히 오지 다큐멘터리, 문명 다큐멘터리, 문화 다큐멘터리, 휴먼 그쪽에 더 제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가 책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뭐 탈무드도 강제로 읽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우연치 않게 어떤 것을 듣게 됐냐면 이 오리엔탈리즘 단어 자체가 아시아를 약간 비하하는 유럽인의 시각으로 이게 지어진 거거든요. 이 단어 자체가. 그런데 아시아의 세계 아이들, 세계 교육 현장, 뭐 아시아 쪽에 다큐멘터리 하는데 캄보디아를 한번 취재를 간 적이 있어요. 캄보디아를 염색하는 거 짜집기 하는 처음 만드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누에 고추를 직접 다큐를 하는데 그 어머니가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6개월을 그걸 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미국 관광객들이 와 있었던 거야. 왜 그렇게 필요 없는 노동을 아시아 사람들은 그런 걸 하냐. 마트 가면 미국은 쎄뿌렸다.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이나 산업은 발달될 수 있지만은 태어날 때 갖고 있던 어떤 그 역사나 문화의 관점은 아주 제로라는 거죠.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 내가 다큐멘터리 방향을 유럽보다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맞춰져서
아시아의 찰나라한 문화와 그다음에 아시아 사람들 특징 우연치 않게 또 모든 다큐멘터리 그쪽 방향으로 흘러갔었어요. 저한테 맞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큐멘터리에 몽골 다큐멘터리 하면 성준환님, 성준환 PD 전문 특허가 돼버렸던 거죠. 그래서 뭐 본의 아니게 뭐 상도 두 번 타게 되고 그랬습니다. 촬영하시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네. 관심을 갖게 돼요. 다양한 소재들을 다뤘던 게 관통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전부 공공성이에요. 공공성. 네. 저 방송국 선배들도 그러고 프로덕션 선배들도 그러고 저를 어떤 프로를 맡겼을 때 공공성 아니면 얘는 안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다큐멘터리를 하는 것은 결국은 처음에 실크로를 보고 다큐를 하면서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바뀌진 않았어요. 절대 바뀌진 않아요. 하지만은 내 다큐멘터리 한 편을 보고 누군가가 의식이든지 생각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내 다큐멘터리를 보고 버스를 타고 가면서 하늘 보고 쓴 웃음을 한번 지을 수 있다면 내 다큐멘터리는 성공한 거예요. EBS 했을 때 세계 아이들이라는 프로를 했을 때 중국을 취재를 했었어요. 근데 중국을 취재하는데 중국 오지 사천성이에요. 지금 갈 수도 없을 겁니다 아마. 사천성인데 너무너무 공부를 잘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리고 학교에 불빛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햇빛 쪽에 들어오는 쪽은 애들이 눈이 안 버리는데 안쪽은 이제 불이 없으니까 시력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학생들을 바꿔요. 자, 그런 것을 취재하다가 너무너무 잘생기고 키도 크고 1등만 하는 운동 잘하는 애가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집을 찾아갔는데 애가 이제 얼굴이 말이 아닌 거예요. 부모들도 우리가 취재팀만 이야기를 하질 않으려고. 제가 좀 눈치가 빠릅니다. 원래 PD들이 눈치가 빠르듯이 아니 뭔가 있다 한번 파봐라 그래갖고 가난한 집안에서는 다 학교를 못 보냅니다. 가장 좀 희망이 있고 좀 퍼센트가 높은 애들한테 올인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첫 애는 공부를 잘했었고 나머지 두 애는 공부를 못했던 거야.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벌써 노동 현장을 내보내고 돈을 벌어오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벌써 그 15년 전이니까 그때 중국은 경제 상황이 안 좋았죠. 그때 시골 같은 경우. 근데 이 집은 너무 가난해서 첫째 아들도 못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취재하다 보니까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혼자 산에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따라 올라갔죠. 앉아서 하늘 보면서 울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가사가 너무너무 지금도 기억 안 나는데 슬픈 노래 가사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나야 되고 나는 공부를 막 하고 싶은데 지가 지었던 것 같은데 서사 음악 같아요. 그러면서 우는데 막 눈물이 나는데 또 PD는 눈물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자기 너무 공부를 하고 싶다. 그리고 제발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너무너무. 그 프로를 본 시청자들이 작가, 은행원, 선생님들이 모아서 이 단체를 만든 거예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얘를 학교를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학교를 보냈으면 좋겠냐 했더니 절대 직접 주지 마십시오. 제가 갈 수가 없고 여러분 중에 한 분이 가실 수 있으면은 아니면 은행에다가 주고 학교에다 주게끔 해 주십시오. 그게 도와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한 분이 갔어요. 근데 한 분이 누구냐면 한족 출신의 한국 남자가 결혼한 분이었었어요. 그분이 가서 이제 그 사천성 정말 하루에 차로 타고 올라가고 갔는데 절벽 떨어져요. 그 차가. 그래갖고 얼굴이 완전히 한 여자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해서 돈을 전달했어요. 그래갖고 그 친구가 대학을 졸업했어요. 지금도 가끔 연락이 오는데 너무너무 한국 분한테 고맙고 공부도 잘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나의 다큐멘터리 방향이 정해졌다. 나는 환경과 교육과 아이들이다. 첫 전시의 이름이 EBS 세계 아이들이었었어요. 그걸 여수 미술관에서 2017년도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너무 좀 인기가 좋아서 거제도 박물관에서 연달아서 했고 세계 아이들 아프리카전에서 총 5회에서 개인전을 했었고요. 아프리카도 물 문제, 환경 문제, 그다음에 분재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쪽으로 지금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쪽에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찍는 연출만 하는 PD가 아니라 좀 행동하는 PD가 되고 싶고 행동하는 사진가가 되고 싶어서 UN 야생 동물기구, 국제개발 코이카, 그다음에 세이브 칠드런, 월드비전 이런 팀들하고 이제 협업을 굉장히 많이 사진도 협업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다큐멘터리 협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쪽을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정말 물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물 한 컵 때문에 한 마을의 학생들이 다 불타 죽고 또 마을 사람들이 죽는 경우가 아프리카는 허다해요. 아프리카는 자기 가족보다 가축이 더 소중해요.
근데 아프리카 전쟁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런 실상들을 항상 촬영을 갈 때마다 보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다큐멘터리 사진을 하게 된 계기도 그거예요. 세계 아이들 그리고 아프리카 그런 이야기들을 전달을 하고 그렇죠. 싶었던 거예요. 물의 이야기, 교육의 이야기, 환경의 이야기. 그러니까 우편 배달부 아시죠? 집비원 아저씨. 이야기 전달자, 스토리텔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사진 스토리텔러. 저는 포토 저널리스트에 가까워요. 사진으로 알리는. 여수를 또 바라보는 시각이 또 남다르실 것 네네,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앞으로의 또 어떤 인생 계획과도 또 네. 맞물릴 것 같은데요. 제 작은 목표나 뭐 꿈이랄까 하는데 저는 다큐멘터리 사진을 하면서 피드를 하면서 죽을 고비를 5번 넘겼어요. 불에 타 죽을 뻔, 비행기가 터져가서 회항했던 거, 파리 폭탄 테러 때 있었고 파키스탄에도 있었고 다큐멘터리 현장에서 제 생을 마감하는 게 제가 꿈이에요. 저를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제 직업이. 어차피 저는 전남 여수가 제 고향이고 시간이 없었고 내려올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씩 이제 작업은 해오고 있는데 해안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배가 들어와서 딱 접점한 데가 이제 딱 그 해안선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 여수 안쪽에 내륙에 살던 사람들하고 바다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좀 틀리지 않을까. 아무리 좁은 여수지만은 여수는 365개 섬이 다도해로 연결되는데 그러면 오랜 역사 속에 급한 일이 있었을 때는 분명히 연결을 했을 건데 그리고 돌담이 참 특이하잖아요. 지금 많이 사라져 버렸지만은 그런 돌담 문화도 작품에 담고 싶고요. 섬과 사람은 하나, 동일치라는 그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어떤 섬의 사람들과 문화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걸 사진의 영상으로 해서 조금 더 잃어버린 추억을 끄집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작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9월 10일) 화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윤아의 봄날은 간다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짧게 들으시고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 눈을 감